카자흐스탄의 국가기념행사. VIP석을 촬영하던 공영방송 PD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고 권력층 24명 중 14명이 모두 김박이 한국 성씨였던 겁니다. 전체 인구의 0.5%도 안 되는 고려인이 권력의 58%를 차지하고 있다니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현상을 파헤치기 시작한 PD 알리사.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강제이주라는 고통, 세대를 넘어 전해진 생존 본능, 그리고 조국을 향한 지울 수 없는 마음. 이 소수민족이 어떻게 국가의 심장부가 되었는지 그 답은 당신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겁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월드 코리아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사빈 나리모바입니다. 카자흐스탄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지 벌써 15년째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부정부패, 환경문제, 교육 불평등, 때로는 외면받던 소수자의 삶까지. 나름대로는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명감으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날은 12월 16일, 우리나라의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알마티 중앙광장에서 열리는 국가행사를 취재하고 있었죠.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매년 똑같은 연설, 똑같은 군악대, 똑같은 불꽃놀이. 기자로서도 습관처럼 카메라를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VIP석을 촬영하던 중이었어요.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 아주 낯선 공통점이 보였거든요. 유독 동양계 얼굴이 많았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니까요. 하지만 다시 보니 이건 단순한 인종적 다양성을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앞줄, 대통령 바로 옆에는 김드미트리 회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건설사인 카스트의 대표죠. 그 옆에는 박니콜라이 총장, 카자흐 국립대학교를 이끄는 분이 계셨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에도 최알렉세이 에너지부 장관, 이세르게이 중앙은행 총재, 정안드레이 대법관까지. 순간 제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간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성들은 모두 한국식이야. 맞습니다. 김박 최희정. 전부 고려인들이 쓰는 성씨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VIP석 전체를 다시 후어봤습니다. 총 24명. 그중 14명이 고려인이었습니다. 58%? 절반이 넘는 수치였죠. 제 옆에서 촬영하던 동료 마라이가 소곤거리듯 말했습니다. 야 사빈, 이상하지 않아? 고려인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저렇게 많이 앉아있어? 마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중 고려인은 고작 0.5% 정도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려인이라니.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미친 듯이 검색을 시작했어요. 정부 공식 사이트, 기업 연례 보고서, 대학 명단, 의료기관. 고이진 수치를 모아보면 모을수록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고려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될 정도로 컸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이건 제 눈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저는 대학 시절 친구인 아이나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죠. 아이나,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우리나라 고위직 중에 고려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어?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이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빈, 그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 말로는 요즘 정부 핵심 프로젝트는 김 회장님이나 박 총장님 없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 저는 그 말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정부 핵심 인사들이 고려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민족적 다양성이나 인력 우수성만으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뿌리, 더 오래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요. 국장님을 찾아가 문을 벌컥 열며 말했습니다. 국장님, 대박 이야기 찾았습니다. 고려인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숨겨진 실력자들이에요. 처음에는 민감한 주제라며 고개를 저으시던 국장님도 제가 준비한 수치와 인터뷰 자료를 보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 하지만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 사회 갈등 유발하면 안 되니까? 그날 밤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림자 정부 고려인 그들은 누구인가? 단순한 숫자에서 시작된 의심은 제 인생의 가장 강렬한 탐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곳에 닿아 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오류겠지. 통계 입력이 잘못됐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 기관, 기업, 병원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하나씩 대조해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느 부처든 어느 산업이든 고려인의 이름이 빠지질 않았거든요.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 중 고려인은 0.54%입니다. 그런데 주요 기업 CEO 가운데 23%가, 정부 고위직은 19%, 국립대 총장 및 부총장급은 28%, 병원 과장급 이상은 22%가 고려인이었습니다. 무언가 시스템 자체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실함이나 우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청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르타이 부장은 제 질문을 듣고 잠시 정적을 가졌습니다. 피디님, 우리도 사실 이 수치를 처음 보고 놀랐습니다. 분석해보니 GDP 기여도로는 고려인이 전체 18%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 200명 중 1명인데 경제 생산력은 거의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1인당 GDP로 따지면 전국 평균의 36배입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려인 가정의 평균 소득은 전국 평균의 3.8배, 대학 진학률은 무려 98%였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도 전국 평균의 몇 배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숫자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할 정도로 과장된 수치처럼 느껴졌지만 이건 실제였습니다. 부장의 책상 한켠엔 민족별 교육 통계라는 보고서도 있었는데 거기엔 고려인 학생들의 전국 수학경시대회 수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여주는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만한 연구가 있나요? 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더 놀라운 건 외신들도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선 카자흐스탄의 숨은 실력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고 CNN은 중앙아시아의 기적 고려인 성공 신화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유대인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인종적 유사성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유사한 성공을 일궈낸 이민자 집단이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공기업 인사 담당 간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빈 혹시 고려인들 인터뷰하시나요?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 실력은 확실하지만 아주 조용하게 움직입니다. 절대 자기 자랑 안 해요.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죠. 교육, IT 건설, 의료 전 분야에서 고려인들의 두각은 분명했습니다. 기술력과 창의성, 그리고 조직에 대한 헌신이 그들 집단에 체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카자흐 정부 내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체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고려인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려인은 우리 사회의 단순한 성공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중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다큐의 방향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소수민족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이건 진짜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붙였습니다. 0.2%의 기적이라는 부제. 통계가 보여주는 이 경이로운 수치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어떻게 이토록 소수의 민족이 한 나라의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숫자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처음 김드미트리 대표의 회사를 방문했을 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직감적으로 받았습니다. 카자흐스탄 I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카세테. 그런데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단순한 실적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 정각. 직원들이 속속 출근하면서 서로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인사는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말의 끝에 생기가 있었고 눈빛에는 협력에 대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8시 30분이 되자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조회라고 불리는 이 시간은 그저 간단한 전달 사항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대표가 직접 전날 성과를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팀 목표 대비 112% 달성, 최팀 104% 달성, 이올리아 팀은 87%. 어떤 문제가 있었죠? 대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율리아 씨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었죠. 클라이언트 요청이 오후 늦게 변경돼서 일정이 밀렸습니다. 그러자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같이 얘기 나눠봐요. 서로 돕겠다는 태도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감동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대표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직원들끼리 경쟁하지 않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피디님,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작전이라는 단어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그날 오후 저는 그 의미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갑작스럽게 한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버 이상 연락이 왔습니다. 그 순간 대표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전 직원 긴급 작전입니다. 유니온 은행 서버 복구 작전 돌입.
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팀은 서버 상태 점검, 2팀은 백업 데이터 확인, 3팀은 고객사 상황 파악.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각자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과 37분 만에 서버는 복구됐고 유니온 은행에서는 직접 감사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빠른 복구는 처음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은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기술 노하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새로 짠 알고리즘인데 응답 속도가 20% 빨라졌어요. 그거 나중에 공유 좀 해줘요. 물론이죠. 우리 다 같이 성장해야죠. 이런 분위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지식이 곧 경쟁력이고 경쟁력은 곧 비밀인데 이 회사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무렵 경쟁사에서 한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 도움을 요청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이건 거절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와드리죠. 박 팀장이랑 같이 살펴보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경쟁사인데 도와주셔도 괜찮습니까? 대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따릅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야죠. 그리고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그 회사와 공동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김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부모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그 생존 방식이 우리에게 유산처럼 내려온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일은 생존이고 생존은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고려인의 성공은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걸요. 저는 유표트르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에서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려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릴 적부터 느껴온 무언의 각오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조부는 강제 이주 열차에서 살아남았고 푸치는 땅을 일궈 집 한 채를 세우셨죠. 저는 벽돌을 쌓는 순간마다 그들의 손길을 떠올립니다. 제게 건설은 단지 생업이 아닌 가족의 기억을 쌓는 일입니다. 아침 7시? 우리 회사의 하루는 다른 건설사들과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직원들은 평범한 기공이나 기능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현장의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기계음이 울리는 새벽 공기에 저는 늘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콘크리트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짓는 사람입니다. 말은 익숙하지만 그 울림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정해진 20분간의 안전교육과 장비 점검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용접기의 가스 압력, 고소작업대의 하중 안정도, 콘크리트 펌프라인의 마모 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하죠. 그게 귀찮다 여긴다면 우리는 사람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일 작업 계획은 날씨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됩니다. 실내 마감 공정과 외벽 철근 배근을 그때그때 바꾸는 거죠. 이런 시스템은 번거롭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기준입니다. 어느 겨울 폭설이 내려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보다 먼저 현장에 나온 막내 직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고장난 크레인 옆에서 눈을 쓸고 있더군요. 왜 먼저 왔냐고 물으니 사장님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의 집을 짓는 거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젊은 직원 하나가 이 철학을 이렇게 온몸으로 새기고 있었구나 싶었죠. 언젠가 일이 바쁘던 와중 인근의 다른 현장에서 크레인이 멈춰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예비 장비를 빌려주었습니다. 이틀간 우리 일정은 밀렸고 일부 손해도 발생했죠. 하지만 한 달 후 그 업체가 저희를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회사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 이후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건설은 철과 콘크리트의 산업이 아니라 신뢰의 산업이라는 것. 그 신뢰는 아주 작은 약속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 회사의 평균 공기 단축률은 18.7%입니다. 지난 6년간 산업재해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가족 같다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천만 탱게의 수익보다 값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국에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노후 전선을 하나 발견하더니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이 정도로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작은 중단이 목숨을 구한다는 걸. 예전에 작은 병원 신축 공사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일정이 촉박하니 안전장비 점검을 생략해도 좋다고 했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생명이 드나드는 곳인데 시공자의 양심이 빠진 건물이라면 아무리 빠르게 지어도 소용없다고요. 결국 일정은 조금 밀렸지만 그 병원장은 준공식에서 이런 시공팀은 처음이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한국 매뉴얼을 기반으로 차체 운영 매뉴얼을 만듭니다. 모든 작업자는 QR코드로 장비 사용 이력을 기록하고 모든 시공 공정은 동영상으로 촬영돼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책임의 흐름이 명확해야 결과의 질도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묻습니다. 이 건물에 당신 부모님이 산다고 해도 이렇게 시공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네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 공정은 다시 합니다. 효율은 당장 떨어질 수 있지만 그 건물은 수십 년을 사람과 함께 하니까요. 어느 날 한 고객이 준 메모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집에 우리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는 혼자 사무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우리는 벽돌이 아니라 기억을 쌓는 사람이다. 이 철학이야말로 고려인으로서 우리가 남겨야 할 유산 아닐까요? 저는 윤세르게입니다. 지금은 알마티 중심부에 위치한 종합병원의 내과 과장을 맡고 있지만 처음 이곳에 발령받았을 때는 솔직히 절망에 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진료 대기줄은 병원 바깥까지 이어졌고 환자들은 접수에서부터 이미 지쳐 있었으며 의료진들은 바쁜 스케줄에 치여 서로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지나쳤습니다. 기록은 종이에 의존했고 회지는 형식에 불과했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누군가는 바꿔야 한다. 그렇게 2년 전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서울의 한 중형 병원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전산화된 예약 시스템, 환자 중심의 회진, 의료진 간의 유기적인 소통 구조는 그야말로 혁신이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예약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반발이 컸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니야. 라는 말도 들었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아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대기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고 보호자들의 민원도 급감했습니다. 이어전 병동으로 확대했고 6개월 뒤 우리 병원 전체의 의료사고 건수는 90% 이상 줄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전 직원이 회의실에 모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보고에 그쳤지만 지금은 간호사도 실무자도 자유롭게 의견을 냅니다. 팀워크는 어느새 문화가 되었고 서로를 신뢰하는 기반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번은 회진 중 암투병 중인 노인 환자 한 분이 선생,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분의 딸이 조심스럽게 말씀하더군요. 아버지가 말기라는 걸 알지만 병원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는 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제 신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우리는 지금 환자별 맞춤 회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 당일 모든 환자에게 맞춤 식단이 제공되며 담당 주치의는 매일 오전 직접 회진합니다. 보호자들에게는 건강교육 자료도 나눠드립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동료들도 지금은 이 시스템이 없으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팀으로 가족처럼 움직입니다. 한국식 서비스 모델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협력 병원 모델로 지정되어 지역 중소병원들과 장비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쟁 병원에서도 견학을 옵니다. 한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처럼 하면 됩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겐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 몰라도 제겐 신념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저희 병원을 알마티 의료 혁신의 상징으로 조명해 주었고 환자 만족도는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가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퇴원하는 환자들의 뒷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변화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나. 하나의 신념이 아닌 모두의 철학으로 자리 잡도록 오늘도 처음처럼 환자를 맞이하자고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병을 고치는 공간이 아닙니다. 회복과 희망, 그리고 믿음을 짓는 병원이 된 것입니다. 저는 박알렉세이입니다. 경제기획부 과장으로 일하며 수많은 국가 프로젝트의 예산과 전략을 조율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지만 매일 아침 제 하루는 조용한 의식 하나로 시작됩니다. 제 사무실 벽 한쪽에는 유난히 빛나는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정갈하게 다려진 천, 바람 없이도 단단히 펴진 그 형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뿌리이자 정신의 기준선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자란 곳은 카자흐스탄, 말도 사고방식도 여기 사람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태극기 앞에 서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조국이란 단어가 혈관을 타고 전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죠. 어릴 적 조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알렉세이야, 넌 한국인의 피를 이은 후손이다. 절대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은 단순한 유언이 아닌 일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뿐만이 아닙니다. 어릴 때 친구 집에 가도,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도 고려인이 운영하는 곳이라면 태극기는 항상 벽면 어딘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 수납대 뒤
학교 교무실 창가 옆, 심지어는 자그마한 마트 계산대 옆에도 태극기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자랐고, 태극기는 우리 민족에게 단지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정신적 고향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왜 카자흐스탄 정부 청사 안에 한국 국기가 걸려 있는지. 하지만 제가 설명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정신은 저 깃발과 함께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이 허황되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어느 날부터 직원들도 태극기 앞에서 잠시 멈춰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더 정돈되고 더 성실해졌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국가 입찰 회의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서류 한 장의 금액을 잘못 적어 수천만 탱게의 예산이 위태로워질 뻔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죠? 퇴근 후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조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너져도 스스로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다. 다음날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고 결국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태극기는 실패했을 때 저를 일으키는 힘이고 잘했을 때 저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준입니다. 고려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매일 본다는 건 민족의 거울을 매일 보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 또한 이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안 행사 때면 아버지는 꼭 아이들에게 태극기 앞에서 큰절을 시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여기던 아이들도 지금은 스스로 먼저 태극기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입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이자 실천입니다. 우리 병원, 학교, 공공기관이 그렇게 변해왔고 사람들도 그 정체성을 삶 속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으로 시작된 고려인의 역사가 단지 생존을 넘어서 자긍심으로 그리고 책임감으로 진화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도 퇴근 후 조용히 태극기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전략을 짜고 더 공정한 결정을 내리자고. 저 깃발은 제게 말없이 명령합니다. 너는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고려인의 정신 그 중심엔 언제나 태극기가 있습니다. 저는 정한드레이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 삶의 모든 방향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단 하나의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살아남아라.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하며 AI 솔루션을 수출하는 회사의 대표이지만 제 내면은 늘 강제이주의 기업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조부는 시베리아의 설원에서, 할머니는 우즈베키스탄의 황무지에서 살아남으셨고 그 생존의 의지는 고스란히 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넌 고려인이야. 아무리 잘해도 눈에 띄면 안 돼. 더 잘해야 한다. 그 말은 위축이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를 맴돕니다. 너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처럼 버텨야 한다. 저는 그 유언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가? 그 질문은 저를 매 순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우리 회사는 생존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IT 업계에서 저는 남보다 빨리 움직이기보다는 오래 살아남는 길을 택합니다. 새로운 시장보다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데 중점을 둡니다. 고객사 요청이 오면 가장 먼저 답장을 보내는 것도 제 철칙입니다. 빠른 대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한 번은 정부 프로젝트 입찰에서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 팀원들은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승부에서 진 것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을 번 거다. 그때 한 신입사원이 저에게 와서 말하더군요. 대표님, 저도 고려인입니다. 집안의 모든 어른이 이렇게 살았다고 들었어요. 순간 저는 벅찬 감정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DNA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젊은 고려인들은 지금도 이 유산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매일 출근 전에 조부모가 남긴 일기를 읽는다고 했습니다. 거기엔 한 줄 한 줄마다 이겨내라, 버텨라, 언젠가 웃게 될 날이 온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유별나게 교육에 집착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닌 생존의 전략입니다. 조부모는 우리에게 재산 대신 배움을 남겼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겁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했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략이나 능력이 아니라 유전자 속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각성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절박함은 누군가에겐 지나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에겐 당연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무실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남는다. 그 문장은 저희 회사의 철학이자 고려인 3세대의 신조입니다. 저는 이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도 남기고 싶습니다. 성공은 결과일 뿐 본질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은 우리 피 속에 각인된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김나탈리아입니다. 남편은 알마티 국립대학의 박미하일 교수이고
저는 교수의 아내이자 새 아이의 어머니로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이 교육에 쏟는 열정은 남다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절박함에 가깝습니다. 저희 가정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으려면 공부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가훈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저희 조부는 강제이주 당시 열차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독학으로 러시아어, 고려어, 카자흐어까지 익혔고 그것이 생존의 무기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은 사라져도 머릿속 지식은 아무도 못 빼앗는다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고 그 말은 지금도 저희 집 식탁 한가운데 붙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매일 밤 9시에 가족 독서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동안 읽은 책의 요약을 돌아가며 발표하고 남편은 한국어로 간단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한국어를 고집하는 이유는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우리 아이들이지만 매주 주말이면 온라인으로 한글 동화를 읽고 한국의 역사 다큐멘터리를 시청합니다. 남편은 늘 말합니다. 언어는 정신이다. 말이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진다. 처음엔 아이들이 불평도했습니다. 왜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지 못하느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조부가 쓰던 오래된 노트를 꺼내 보여줍니다. 한 장 한 장에 적힌 단어들, 숫자들, 수많은 밑줄은 마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캡슐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며 눈빛이 달라집니다. 공부는 성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어온 방식이라는 걸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죠. 이 교육 철학은 우리 집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려인 가정마다 뿌리처럼 박혀 있습니다. 옆집 유아나 할머니는 78세이지만 매일 러시아어 신문과 한국어 책을 번갈아 읽습니다. 그 집 손자는 초등학생인데 이미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가장 약했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이 바로 공부였다는 말은 단지 회상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진실입니다. 가끔 지인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까지 공부를 강조하세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경쟁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 우리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교육이 우리를 지켜냈고 또 지켜줄 거라는 걸요. 우리 자녀에게는 단지 살아남는 법이 아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지식은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건너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고려인의 교육은 그래서 단지 개인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유산입니다. 누군가는 전통 의상을, 누군가는 음식 문화를, 우리는 교육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집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책장을 넘깁니다. 저는 그 소리가 마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숨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숨결을 끊지 않도록,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줄 더, 한 단어 더 아이의 마음속에 새기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최한나입니다. 알마티 국립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인 20대 고려인 여성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SNS에 오늘 먹은 음식이나 여행지를 올리며 일상을 즐기지만 저의 하루는 매 순간 과제를 해결하고 다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부족한 외국어를 보완하는 데 쓰입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런데 곧 떠오릅니다. 우리는 2배로 잘해야 살아남는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저는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특별히 불리한 조건에서 자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 무언의 압박은 늘 따라다녔습니다. 학교에서 실수하면 고려인도 이런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웠고 발표 하나에도 남들보다 2~3배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사적 행동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늘 최고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중간은 고려인의 선택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매주 일요일 아침 조부모님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합니다. 식사 후엔 항상 짧은 이야기 시간이 있습니다. 조부께서는 1937년 강제이주 당시 가족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들려주시고 아버지는 그 경험을 오늘날 어떻게 교훈 삼아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지루하다기보다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제게 동기란 단순한 동경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남들이 목표로 삼는 것들이 저희에겐 출발점이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기보다, 인정받고 싶다기보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실력을 쌓는 겁니다. 제 친구들은 자주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꾸준해? 저는 대답하죠. 난 그게 본능처럼 느껴져. 피 속에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잠시 정적 끝에 그거 멋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생활도 단순히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뒤에는 가족이 있고 더 크게는 고려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소수민족입니다. 눈에 띄면 안 되지만 동시에 무시당해선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항의가 아닌 성과로. 저 역시 그런 삶을 택했습니다.
부당함을 견딘다기보다 뛰어넘고 그러면서 영향력을 얻고자 합니다. 제 꿈은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고려인 공동체가 더 이상 이방인으로 불리지 않도록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가르치게 될 후배들이 고려인은 정말 다르다고 말하지 않게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상 앞에 앉습니다. 내가 쉬면 공동체가 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부모로부터 시작된 생존의 정신은 지금 제 안에서 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도 반드시 전달할 것입니다. 생존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며 만난 수많은 고려인들과의 인터뷰, 그리고 제 스스로가 겪은 여정을 통해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고려인들의 조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한 나라가 아니라 기억 속에 존재하는 정신의 고향입니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태극기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 국적이 아니라 존재의 뿌리에서 비롯된 자각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취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저 스스로도 그 흐름 속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고려인들의 집 안에는 반드시 태극기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된 책, 한국의 전통 음식,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웃고 울던 그들의 일상. 겉으론 이곳 사람들과 다르지 않지만 내부엔 분명히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끈과 같습니다. 얇고 보이지 않지만 결코 끊기지 않는. 많은 고려인들이 말합니다. 우린 한국에 가본 적 없어도 한국인이야.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명절이면 떡국을 끓이며 한국의 역사를 손글씨로 베껴 적습니다.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집념입니다. 뿌리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고려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마지막 선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집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정부 부처에서 만난 고려인들은 말과 행동 모두에서 한국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실천합니다. 예의, 배려, 책임, 공동체 우선의 철학. 그들은 이 철학을 단지 교육이 아닌 삶의 본질로 체화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의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면서 그들은 단지 개개인의 성공을 넘어 조국의 이미지를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외 투자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국제 학술 세미나에서 한국인의 일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고려인이다. 정체성이란 건 결국 선택입니다. 숨길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고려인들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깃발처럼 들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차별화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자각입니다. 두 문화를 살아내는 이들의 내면에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나란히 존재합니다. 하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을 모두 품는 방식? 저는 그것을 정신적 이중국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신은 강인합니다.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며 세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건 집착이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손이라는, 역사의 연속이라는, 고려인이라는 이름은 그 자체로 유산이고 책임이고 자랑입니다. 지금 저는 그들이 말하는 마음의 조국을 이해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의 귀속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려인들의 생존 전략이자 정신적 앵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체성이야말로 고려인을 고려인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반서진입니다. 알마티 외곽의 대형 건설 현장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엔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공기지연이 일상이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현장에 한국식 건설 시스템을 도입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현지인분들도 이제는 스스로 이게 맞다고 말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철저한 작업계획 수립과 위험 요소 사전 점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30분 팀별로 모여 오늘의 작업 내용, 도면 검토, 위험 예측을 공유하고 10분간의 무사고 다짐 시간을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다지는 의식입니다. 이후 작업은 팀 단위로 움직이며 누구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1분 단위까지 조율된 스케줄 속에서 각자 맡은 바를 소화하는 모습은 마치 교향곡의 합주처럼 정교합니다.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비상대응 시스템입니다. 불이 나거나 기계가 고장나던 과거에는 우왕좌왕하던 인부들이 이제는 정확히 자기 역할을 인지하고 행동합니다. 덕분에 사고 발생률은 110 이하로 줄었고 현장 내 사고로 병원에 실려간 인원은 지난해 기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수입한 품질관리 매뉴얼과 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고객사로부터도 각별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한 번 시공을 맡기면 그 다음 현장은 먼저 연락이 옵니다. 고려인 팀은 다르다. 무조건 맡기고 싶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현장에서 체화된 원칙 덕분입니다.
저희는 건설을 단지 구조물을 짓는 작업이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외벽의 마감 하나, 전선의 정리 하나에도 정성을 담습니다. 한국식 시스템은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것 이상으로 신뢰와 품질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육, 점검, 보고가 끊임없이 순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입인부도 입사 후 2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에야 현장에 배치되고 매주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집니다. 이 체계는 결국 모든 팀원을 전문가로 만들고 각자의 책임감을 고양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경쟁사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클라이언트가 타 업체의 고려인 방식대로 해달라고 요구할 정도입니다.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자발적으로 상생을 추구합니다. 기계가 부족한 곳엔 장비를 빌려주고 일정이 꼬인 곳엔 인력을 보내줍니다. 이는 과거 건설업계에서 보기 힘들었던 협업의 문화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단순히 성과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건설업 종사자들의 의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 비효율과 부정부패로 점철된 현장을 떠올리면 지금은 혁신 그 자체입니다. 부실 공사를 일삼던 과거를 반성하며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고려인 문화는 현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식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 존중, 성실함과 자부심이 어우러질 때 산업은 비로소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문화를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는 이제 카자흐스탄 전역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누르탄 사파로프입니다. 역사학자로서 고려인 공동체를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고려인처럼 강력한 결속력과 생존력을 동시에 지닌 집단은 거의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계라는 고유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생존 동맹입니다. 고려인은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는 강제이주라는 가혹한 역사에서 비롯된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땅에서 가족 단위로 흩어져 살아가던 고려인들은 서로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개였습니다. 결혼자금, 병원비, 아이 교육, 심지어 장례까지도 개를 통해 지원합니다. 단순한 모금이 아닌 체계화된 신뢰의 순환 구조인 것이죠. 이 개의 전통은 단지 경제적 지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까지 아우릅니다. 위기의 순간 누군가 실직하거나 사고를 당하면 개 구성원들이 즉시 움직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은 물론이고 식사를 챙기고 병문안을 가고 아이를 대신 돌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개는 단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마을 단위, 직장 단위, 심지어 대학 동문계까지 존재합니다. 각 개는 스스로 회장을 뽑고 회비를 모으며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분기별 정기총회에서는 재정 상황과 도움 사례, 다음 분기의 계획까지 논의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작은 자치정부처럼 정교하게 운영됩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사례는 알마티 외곽의 한 고려인계입니다. 한 청년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을 때 개 구성원들은 48시간 내에 치료비를 마련하고 무상으로 개조한 휠체어를 제공했으며 이후 그의 취업을 위한 재교육까지 지원했습니다. 이 청년은 나중에 IT 기업을 설립했고 다시 자신에게 수익을 기부했습니다. 이런 선순환은 고려인 공동체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려인의 공동체 문화는 단순히 따뜻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경제력의 기반이 되며 나아가 문화와 윤리까지 형성합니다. 개 내부에서는 정직, 절제, 예의효 같은 가치가 중심을 이룹니다. 기독교 윤리와 한국적 효, 문화가 결합된 이 구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고려인 기업은 개 구성원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사업을 확장합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세대 간 단절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개의 중요성과 정신을 자연스럽게 물려주며 청년들도 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새로운 개를 조직하거나 기존 개를 디지털화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는 전통에 머무르지 않고 진화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율적 규율과 상호 신뢰의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외부 권력이 개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도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통제하고 개선해 나갑니다. 이는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더욱 돋보이는 모델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려인에게는 단순한 생존 수단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가 어떻게 상생하며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완성된 모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려인 공동체가 외부의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힘의 원천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려인을 취재하며 지난 1년간 쌓아 올린 수백 시간의 기록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들은 조용한 혁명을 이룬 민족이다. 거창한 정치적 구호도 대중을 선동하는 외침도 없이 그들은 묵묵히 한 세기 가까이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억울함을 분노로 폭발시키지 않고 침묵 속에서 더 강하게 단련된 존재들.
그들은 고난을 통과한 후 더욱 단단해진 금속처럼 재련된 민족이라는 표현이 가장 어울리는 집단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고려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박했기에 달랐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그 어떤 민족보다 더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했던 그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교육, 노동, 절제, 공동체 의식. 이 네 가지 축의 고려인을 지금의 위치로 이끌었습니다. 단지 개인의 성공이 아닌 공동체 전체가 함께 나아가는 구조. 그들은 나보다는 우리로 기억되고 싶어 했습니다. 고려인의 강인함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도 놓치지 않고 단 한 명의 낙오자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문화는 이제 카자흐스탄 사회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고려인들이 외부에서 칭찬받기보다 내부에서 존경받기를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의 기준이 가장 엄격하고 그 기준을 넘은 자만이 인정받습니다. 역사를 되짚으면 이들은 선택의 연속에서 살아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기력하게 당하는 대신 행동했습니다. 차별받을 때마다 더 배우고 더 노력했고 더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지 숫자나 성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 그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용한 책임감이 카자흐스탄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고려인은 단순히 생존한 민족이 아닙니다. 생존의 논리를 리더십으로 바꾼 집단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고려인 팀이 들어오면 조직 분위기 자체가 바뀐다. 질서와 책임감이 생기고 문제보다 해결이 앞선다. 이는 단순한 민족 특성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내려온 삶의 방식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품은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시스템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도 자신들만의 원칙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중 문화가 아닌 한층 높은 차원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가장 감동했던 순간은 한 청년이 말한 이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나눕니다. 화려한 외양보다 내실을 중요시하며 무엇보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올라가는 것을 더 값지게 여기는 그 철학은 제가 수많은 민족을 취재하며 본 어떤 집단보다도 단단하고 성숙했습니다. 결국 고려인의 힘은 역사의 비극을 가장 강한 긍정으로 바꾼 데 있습니다. 강제이주라는 절망의 시간은 그들에게 굴욕이 아니라 정체성과 윤리 그리고 연대라는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잊히지 않았고 스스로를 지켜냈으며 이제는 이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려인은 조용하지만 위대한 민족입니다. 혁명은 반드시 거대한 함성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민족의 침묵 속 의지와 연대가 그 어떤 정치적 혁명보다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고려인이 이룬 조용한 혁명입니다. 지난 1년간 고려인 공동체를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기록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통계의 이면을 들여다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어느새 사회 전체의 풍경을 새롭게 조망하는 다큐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늘 고려인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질서입니다. 진료실 앞에 줄지어 앉은 환자들은 다소 엄격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이는 고려인이 운영하는 병원 특유의 시스템 덕분입니다. 예약제, 대기표, 맞춤형 진료 안내와 회진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병원의 풍경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작 5분 전 도착, 주간성과 공유, 주체적인 피드백 문화. 학교에서는 아침 조회 시간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역 뉴스와 시사 토론을 진행하며 비판적 사고를 훈련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고려인 조직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 공동체들에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타 민족 관리자들이 고려인 방식의 조직 문화를 벤치마킹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들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협업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려인 없이 지금 카자흐스탄의 행정과 서비스 산업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고려인의 영향력은 무형의 문화 자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운영되는 병원이나 회사, 학교를 넘어 그들이 보여주는 질서감, 협력성, 그리고 공동체 정신은 도심 풍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로 악명 높던 한 지역은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참여로 분리수거와 재활용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이웃 민족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했습니다. 공원의 미관, 공공화장실의 청결도, 공공시설의 사용 예절까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이들이 정부나 언론의 홍보 없이 스스로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고려인 청년들은 청소년 멘토링과 교육 봉사에 참여하고 은퇴한 고려인 원로들은 노인 복지와 돌봄 사업에 헌신합니다. 자발적인 문제 해결과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카자흐스탄 사회 전반의 문화적 기조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를 중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으며
고려인 공동체는 그 중심에서 새로운 리더십 문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위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행동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동료형 리더를 지향합니다. 이런 모습은 타 민족에게도 존경과 모방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인터뷰한 타지크계 청년은 말했습니다. 고려인 형들을 보면 부끄러워져요. 우리는 말은 많지만 실천이 부족해요.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고려인은 단지 뛰어난 성취를 이룬 집단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용히 밀어올리는 집단입니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은 단순한 소수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리더이며 사회 전반의 변화 동력입니다. 성과를 과시하지 않고 나누며 갈등을 피해가지 않고 해결하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카자흐스탄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입니다. 고려인은 그렇게 자신들이 뿌리내린 땅의 풍경마저 바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길이나 건물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 습관, 그리고 미래를 대하는 자세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고려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족 서사가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을 정리하며 제 머릿속엔 한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한 고려인 가정의 거실 한가운데 조심스레 놓여있던 작은 태극기. 먼지 하나 없이 닦인 그 깃발 앞에서 가족 모두가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민족적 상징을 넘어 이들이 품고 있는 마음의 조국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고려인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가보지 않았어도 여권에 적혀있지 않아도 그들은 한국을 기억하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태극기는 그들의 삶의 기준이자 매일 아침 결심하는 방향이며 세대 간 이어진 약속입니다. 한 노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조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조국이 우리와 함께 먼 곳에 온 것뿐입니다. 그들은 정체성을 국가보다 우선합니다. 여권 속 국적은 카자흐스탄이지만 마음속 정체성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단 한 번도 의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향수나 그리움이 아닌 민족적 긍지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한 삶의 철학입니다. 고려인 사회에는 여전히 한국어가 울려 퍼지고 김치 담그는 날은 마을 공동체의 축제가 됩니다. 아리랑은 결혼식에서도 장례식에서도 빠지지 않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애국심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단지 조국을 그리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드러냅니다. 병원을 개혁하고 학교를 혁신하며 산업 현장을 바꾸는 그들의 손끝에는 늘 한국에서 배운 질서와 정직, 노력의 철학이 녹아 있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초월한 애국심의 새로운 모델이 되었고 세계가 주목하는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후손에게 남기는 가장 큰 유산이 부동산이나 자산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젊은 고려인 엄마는 자녀에게 매주 한국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단지 고려인이 아니야. 넌 대한민국의 한 조각이야. 이처럼 고려인 정체성은 교육을 통해, 언어를 통해, 식탁 위의 음식과 가정의 풍경을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유산처럼 흘러갑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단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카자흐스탄 곳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심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개혁, 교육 문화의 변화, 건설과 기술 산업의 윤리 정착까지 그들은 한국 정신을 단지 수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이곳의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실천함으로써 글로벌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은 이제 대한민국을 땅의 개념이 아닌 마음에 있는 나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단지 시적 수사가 아닌 4세대에 걸쳐 증명된 역사이자 현실입니다. 이들은 증명했습니다. 국가란 땅보다 정신이고 정체성이란 피보다 실천입니다. 이제 저는 조용히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에는 또 다른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외교 문서에 남겨지지 않아도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도 그 나라는 살아 숨쉬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고려인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 마음의 조국이 더 오래, 더 넓게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